당시의 대통령이었다면은 네. 저는 이제 보다 더 민주당하고 대화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언론하고 좀 더 자주 소통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고충, 또 민주당의 횡포 이런 것들이 언론이 잘 알 수 있도록 해드릴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에 대해서 좀 더 자주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기자회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계엄이지만 이제 그러나 군사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처럼 정권 자체를 군사 정권을 세우려고 이런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과연 적합한 거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내란 여부는 아직 형사재판 중에 있고, 그다음 헌법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자기 직분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탄핵이 인용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탄핵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추문에는 내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는 빼는 그게 과연 적합하냐, 빼려면은 별도의 변경된 소추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 두 번째로 또 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으로 쓸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공수처 수사 기록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피고가 부동의하는데도 썼습니다. 이건 이제 또 형사재판상의 문제, 또 탄핵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증거 채택 여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용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연속으로 두 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또 탄핵에서 파면,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 그래 된 점에 대해서는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느냐,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가 뭐냐? 중도는 경제다. 중도는 민생이다. 중도는 실용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중도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영남이 중심이니까 중도라는 것은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이런 게 중도 아니겠나, 강원도 뭐 이런데 영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도다,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뭐 부자 정당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처럼 아주 가난한 약자와 동행한 그런 사람들이 중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정계천에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서 공장 생활을 7년 하고 노조위원장도 하고 공장에서 2번 제적당하고 학교에서도 학생운동 하다가 2번 제적당하고 감옥도 2번 갔다 오고 또 제 아내도 노조 하던 사람이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사람이고 또 공장에 노조위원장 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는데 거기도 영남 우리 전통적인 텃밭이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 경기도지사도 2번 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 또 각 중도 구석구석에 대한 이해,
친화력 이런 것들이 제가 가장 높은 후보가 아니겠나. 이재명 후보보다도 이 중도에 관한 훨씬 더 소구력이 있다. 좌우 또 영호남, 동서, 빈부, 노사 이런 부분에서 가장 통합력이 큰 중도의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가 김문수다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라도 우리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협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나 경제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공동의 노력, 빅텐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른 이유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정신병원에 잡혀갈지 저는 그런 사례를 실제로 성남시장을 하면서 자기 형님만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강제 행정 명령에 의한 행정 입원이라고 그래요. 강제 행정 입원을 자기 형님만이 아니라 다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잡혀갔다 하는 여성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 있어요.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위험한데 민주당에서 법도 또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우리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협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정신병원에 사람을 행정명령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상당한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해줘야지. 직접 저는 잡혀가서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정신병원이 교도소보다 더 잔인한 곳이 굉장히 위험해요. 앞으로 다가올 위기, 위협 이런 게 매우 크다. 저 같은 경우도 가장 겁을 내는 것은 나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 반대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잡아놓으면 이거 꼼짝 못하잖아요, 그죠? 아주 안 그래도 지금 어떤 방송 같은 데서 민주당 쪽에 열렬 지지자들이 나보고 정신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 때 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 3분의 1을 넘었어요.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이었는데 서울도 비슷했고요.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결국 의회하고 갈등을 빚다가 본인이 사직을 해버렸어요. 저는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그것을 친환경 농산물 급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들이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사표 안 내고 급식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즉 어떤 경우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주장하는 걸 100%다 받아들이고 상대 주장은 0% 받아들이면 이거는 대화를 해도 타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하게 좀 주고받는 그런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한다. 북한을 위해서 간첩을 한다. 이런 거는 타협이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밥을 한번 주느냐 급식을 얼마나 더 주느냐 이런 거 가지고는 나라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타협이 되는데 이거 무조건 하나도 타협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과 무조건 다 무료로 주자는 거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서로 주장이 적절한 선에서 서로 양보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야당과도 항상 대화를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요구 중에서 합리적인 것은 늘 같이 들어주고
같이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해로운 것이 아니면 방법상의 차이는 서로 일정하게 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뭐가 될 거냐 이런 거는 대화를 저는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될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누구와라도 대화를 차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회 이전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어느 정도 동조를 해야 될 걸 보는데 국회 지금 본원은 짓고 있는데 그거는 신속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부분까지 가야 되냐 하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건 큰 건 아니고요. 한전 뭐 이런 LH공사 큰 건 아니지만 소소한 2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방을 이전할 수 있는 거는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뭐 어디에 적절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이제 국회도 지금 어차피 계획이 돼 있고 짓고 있는 거 이런 거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대부분 또 뭐 옮기자고 대부분 또 어디 뭐 다른 지역에 옮기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하면은 국민이 조금 편리한 점, 접근성 이것도 조금 감안해 줘야 된다. 너무 막 나눠가지고 전부 n분의 1씩 나눠가지면 이거는 조금 국민 불편이 크지 않겠나 봅니다. 수도는 아니지만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경우에는 세금도 좀 깎아주고 예를 들면 상속을 하고 앞두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속세도 막 과감하게 깎아준다거나 거의 없앤다든지 세종시로 밝혀면 예, 지방으로 옮길 경우 아주 오지 벽지 예를 들면 인구가 감소한 뭐 저 어떤 기업이 뭐 강원도 저 인제 고성 뭐 이런데 양양 이리로 옮긴다.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도 가장 그 인구가 적은 지역 뭐 충청북도 단양이든지 뭐 이런데 먼 데로 옮긴다. 뭐 전라도 오지 벽지 경상 오지 벽지 이런 데 옮길 때는 과감하게 좀 양도세, 상속세 이런 거 법인세 이런 거 과감하게 삭감 뭐 감소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연봉이 1억 4천이 넘어요. 기아자동차도 1억 한 5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만들어서 계속 파업하고 임금 인상 요구하고 성과급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임 미만은 노조도 없고요. 그러니까 노조 있는 데가 12%고 전체 노동자 중에 노조 없는 데가 88%. 그 다음에 노조 없는 데면서 또 5인 미만인데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는 데가 거의 한 500만 명이 넘어요. 한 600만 명. 이게 노조 있는 총 합치인 것보다 2배 이상인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는 영실 사업체. 근데 이거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리죠. 목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이 연봉이 1억 5천씩 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임금 투쟁하고. 이게 좀 약간 좀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예를 들면 전태일 정신으로 전태일 정신은 자기 임금 올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자기는 재단사는 한 번도 재단사 임금 올려주시 이런 소리는 전태일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시다 견습공 이 나이 어리고 견습공이 아프다 폐병이 걸렸다 또는 뭐 밥을 못 먹는다 인격적으로 아주 모욕과 어려움에 처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자기 월급을 타서 그 돈 가지고 풀빵도 사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노동조합도 자기 월급도 올려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따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이 통상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죠? 너가 조금 대통령 임기 말이 되고 지지도가 낮아지면은 출당 또는 탈당 또는 뭐 본인을 구속 안 시키더라도 그 아들도 구속시키고 뭐 이렇게 가는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불행한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요. 제왕적 대통령제도 나쁘지만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일일까? 그런 저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과거에 누구도 출당시키고 누구 아들도 잡아넣었으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지나치게 권력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도 안 되고 너무 제왕적 대통령처럼 떠받드는 것도 안 되고 그 적절한 균형을 찾아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 또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꼭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것이 옳으냐? 출당시켜서 그러면 표를 더 받아야 된다. 그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된다. 저 같으면은 잘못된 점 있으면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고치겠다면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누구를 잘라가지고 저 사람 나 잘랐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 이상으로 이런 게 잘못되는데 이런 건 앞으로 우리는 안 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국민들 공감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선관위는 이미 나왔다시피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은 본인이 50억 클럽에 가입하고 자기 딸을 그 화천대유 취업을 시키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그냥 무죄로 파기환송해가지고 살려줬잖아요. 이건 잘못됐고 그 이외에도 또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직원들 중에 그 자녀 부정 채용 또는 부정 전입을 받고 뭐 승진을 시켰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채용 비리고 부정이죠. 이런 걸 과감하게 공직 청렴도 차원에서 이거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 그거는 용서될 수 없다. 그런데 선관위는 뭐 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다. 그러면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 검찰에서 수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검찰에서 꼭 그렇게 처벌되는 보다는 감사원 감사 이런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더 잘할 수도 있지만은 또 너무 또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그냥 잡아넣는 게 또 능사는 아닙니까? 잘못을 고치고 그 징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외 사전투표. 이게 제일 문제가 있어요. 관외 사전투표는 우리 서울에 살던 사람이 저 순천에 가서 투표를 했다. 사전투표. 그럼 순천에서 투표한 그 투표 용지를 우리 주거지, 저는 서울 관악구 산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으로 보내요. 거기서. 우편으로 보내면 이제 이게 우편 배달부가 우편 배달하는 분이 이제 이걸 갖고 막 분류해가지고 중간에 집중적으로 분류해서 이제 그 관악구 선관위로 보내줘요. 그럼 보내주면 이제 이게 개표 날짜까지 사전 투표인가 개표 날짜까지 한 5일 그 어디 또 투표하면 내가지고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 처음에 이 제대로 사람을 확인했냐? 그 동네 투표소에서 그 동네 사람을 투표하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데 부산 영도구에 서울 관악구 사는 김문수가 나타나 관외 사전투표를 한다. 저 사람 진짜로 뭐 김문수인지 가짜 김문수인지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식별이 어려운 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감독관이 제대로 자기 도장을 찍고 그냥 인쇄를 한다. 그럼 투표용지도 딴 투표용지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과정에 약간 배추 색깔 나는 잉크가 묻어있더라. 이건 뭐이 배추님 투표 예를 들면 이거 왜 배추님 투표용지가 왜 이래 흰 거에 맞는데 그 선거법에 다 나와 있어. 흰색에 한다 이러지. 뭐 푸른 색깔을 또 묻어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이게 유효하냐? 그 다음에 우편 배달하는 대한민국 우체국에서 제대로 배달했느냐, 이 중간에 매장 빠졌느냐, 뭐 이게 또 막 의심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처음에는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과정에 CCTV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창구가 많았어요. 거의 한 4분의 1도 CCTV가 없었어, 그 앞에. 그럼 이 장관한테 이거 CCTV 있으면 누가 들어가는지 보이는데 아무도 없이 5일 있었다. 그동안에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CCTV를 다 했어요. 그건 잘한 거죠. 뭔가 이렇게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누가 선관위 직원이 점검하러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그때 누가 넣었지 않느냐. 사실은 점검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 뭐 물이 좀 묻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는지 문 열고 선관위 직원이라면 혼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두세 명이 같이 들어가면 점검해야 돼요. 혼자만 들어가면 의심을 검증이 안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부분은 제가 대통령 되면은 문제되는 거는 다 하나씩 맞춰보자. 과학으로 하나씩 검증해서 고치고 문제 없는 건 이렇게 문제가 없다. 그래야 끝이 날 거 아니에요. 한쪽은 계속 주장하고 한쪽은 아니다 그러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상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 누구라도 오게 해서 선관위를 못 믿으면 또 고발하면은 법원에서 또 이걸 재판해요. 판사들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거 하나하나 돋보기 갖다 놓고 과거에는 어떠냐면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반은 한 51%가 안으로 들어가면 유효고 49만 들어가고 51이 밖으로 빠지면 이거 무효예요. 그러니까 돋보기가 자를 갖다 놓지.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나는 옛날에 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본 일이 많아요. 저 박혁규라는 경기도 광주시의 국회의원이 3표 차로 이겼어요. 별명이 박세표. 문학진이라는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억울하다. 다시 해보니까 오히려 4표로 늘었더라고. 왜냐하면 찍을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안에 찍어야 되는데 약간 찍어놔는 게 돋보기가 현미경으로 재니까 여기 밖으로 51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육관으로 보는 거하고 자로 탁 이렇게 현미경 갖다 보면 돋보기 갖다 보면 재보면 다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선거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투명하고 당사자가 다 인정해야지 당사자가 인정을 못할 정도로 이거 뭐 묻느냐고 말이지. 그거 뭐 다 우리가 알아서 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의혹이 끝이 안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정사진이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이 중요한 때죠.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캠프는 인효한 국회의원을 한미 동맹 강화 특별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서 4대가 여기 와서 살고, 물론 그분은 이제 교회와 의료와 연세대학 같은 미션 스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봉사를 해온 미국 집안이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미국에 여러 가지 그 조야의 관계가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잘 아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고, 또 미국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있어요. 영킴 같은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라든지 앤디 김 이런 사람들, 여러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의 하원 상원 의원 이런 사람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거기 가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대사 대리와 있는 우리 대사, 그런 분, 이런 분들이 다 애국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기본은 뭐 미국을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도 똑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말씀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관계를 잘하는데,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주둔비의 인상, 그 다음에는 관세 쓰나미, 뭐 이런 또 원자력 같은 핵 같은 거는 그 플루토늄 재처리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허락을 받는 것, 그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이렇게 해가지고 주한미군도 감축이 아니라 잘 이렇게 주둔비를 좀 올려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영업까지 못 닫고 있고,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인구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내려가 있습니다. 요즘 조금 나아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도 잘 이루면서, 그러면 이제 소비도 좀 일어나지. 지금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솔직히 외식도 잘 안 하고 과자도 잘 안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옷도 안 사주고 있죠. 근데 애들은 계속 옷을 사줘야 되고, 뭐 놀러도 가야 되고, 뭐 놀이터도 가고, 뭐 외식하고 간식도 먹고 이러는데, 소비가 어린 애들이 있어야 이제 소비가 좀 활발한다고 하는 거야. 내수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만 많은 데서는 절대로 이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결혼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제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돌아가면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생기는 것 중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철, 조선, 자동차, 비행기, 반도체, 바이오, 뭐 모든 부분에서 로봇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AI, 뭐 양자 기술, 퀀텀, 그 다음에 뭐 로봇,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R&D가 필요해요. R&D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장학금 주고 인재를 양성해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전통 제조업이나 전통 문화하고 합칠 때 그때 이제 다시 새로운 도약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해내야 돼. 세 번째, 지금 탄핵 찬반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국민이 극단적으로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막 비를 맞으면서 반대, 한쪽은 막 비를 맞으면서 찬성 이렇게 하는데 뭐 이 대화해 보면 뭐 크게 다를 것도 없을 거로 봐요.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게 대화가 좀 안 돼요. 이런 것도 통합을 하려면 저 같은 사람 좌도 해보고 우도 해보고 장애투쟁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노력을 계속해서 그런 갈등보다는 가급적이면 서로 대화해서 통합하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3대 과제 그게 저는 이 시대 3가지 과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미국과의 한미 동맹 관련된 기본 축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트럼프가 아무리 뭐 소리 지르고 관세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잘 대처해서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관세율이 50%다. 우리는 20%면 다른 나라보다 30% 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두 번째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는 첨단 AI, 양자 기술, 바이오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R&D 인력이 확실하게 좀 앞서 나가야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세 번째가 국민의 대통합을 이끌어낼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게 적합한 사람이 김문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 인이었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게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실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고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때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학계에서 더 많이 공부도 더 하고 사료도 더 뒤져서 사실관계를 더 공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정치권으로 이 문제를 가져오면 역사가 정치가 되는 순간 이건 정쟁으로 가요. 예를 들면 일본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면 너는 친일파다 이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친일 그러면 죽일 놈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친일이다 그러는 순간에 친일이라는 딱지를 맞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손해가 나고 친일이라고 공격하는 사람은 덕을 본단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 국민들 정서가 사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정치 문제를 가져오면 결국 일본 사람은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아직도 일제시대 때 끝난 지가 지금 현재 80년이 됐는데 아직도 반일을 넣어야?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제1교포가 60만인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일본의 동경의 한식촌이라든지 이런 고려타운에 장사가 안 되고 막 그냥 굉장히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국 관계도 안 좋고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복잡한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학계나 그런 데서 정치 문제로 가져오는 한 이건 바로 정쟁이 돼서 국익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아요. 참 굉장히 조심하고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국회에서 제안한 게 학계에서 그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회관 같은 데서 학자들 불러다가 토론시키면 돼요. 정치는 좀 뒤로 빠져 있고 학자들이 막 이야기하고 자기들 평생 연구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어느 게 맞다 그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치인이 나와서 너는 친일이 아니냐 이러면은 난 친일이 아니라고 그래도 송기정 선수 국적이 뭐냐 이러는데 나는 아니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 베를린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는데
그 지금 올림픽에 들어가 봐요. 그럼 거기 국적, 일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송기정 선수는 우리 코리안인데 왜 재팬에서 나냐? 고쳐주세요. 그럼 IOC에서 답변이 뭐냐? 아니 그때 재팬 선수로 왔는데 왜 지금 와서 코리아를 막아라 그러냐? 그때 출전이나 모든 그 상황 중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안 돼,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왜 안 되냐? 우리 송기정 코리안이 맞잖아. 맞는데 그때는 국적이 없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국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야, 너는 어떻게 송기정 선수가 일본인이었단 말이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는 손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덕분은 이런 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문제로 그런 게 자꾸 가져가는 거는 사실과도 멀어지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